파트 1 첫 순서는 MBC 기획취재팀의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님께서 아카데미와 저널리즘이 만났을 때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는 주제로 발표와 또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장슬기 기자님과 박종희 교수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요. 박종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정치학 방법론과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박 교수님은 베이지안 통계학, 그리고 시계열 분석, 여론조사 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기자는 현재 MBC에서 탐사보도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보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폴랩과 또 KBS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기사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언론과 학계의 만남, 아카데미와 저널리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어 타이틀로는 When Journalism Meets Academia라고 했는데, 제가 좀 실없는 농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영어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테니까. 해리와 셀리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베이글과 커피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와 셀리가 생각나시는 분들이나 커피나 베이글이 생각나시는 분들 모두 다 아카데미와 저널리즘도 이렇게 단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발표 제목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박종희 교수님과 함께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처럼 꾸미는 걸 목적으로 했고, 현재는 이제 변화하는 대선 국면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더 좋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많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공력을 들이고, 생각보다 언론사에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피할 수 없는 비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마식 보도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여론조사 자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제 여론조사를 굉장히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하더라도 몇몇 기관에서 경마식 보도라는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경마식 저널리즘이라는 이해가 나오는 경마식 저널리즘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다. 이게 다 정치적 공작이다. 이게 다 언론사들의 속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폴 MBC라는 저희의 사이트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왜 그런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요. 이번엔 좀 워낙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ARS로 하는 조사와 그리고 전화면접으로 하는 조사 중에서 이제 특정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저기 보시면 위에 있는 빨간 선은 A사 것이고 아래에 있는 빨간 선은 B사 것인데요. 그 위에 있는 A선은 ARS로 조사를 하는 곳이고 아래에 있는 빨간 선은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시기별로 보시면 저 차이가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참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도,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기관도 언론사지만 이 여론조사를 걱정하는 주체도 언론사라는 겁니다. 특히 또 올해는 경선 룰 자체가 여론조사로 편성이 되면서 더 많은 논란이 불러일으켜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강아지가 제 꼬리 쫓는 격,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 꼬리 쫓는 격의 그런 보도를 멈추고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는 여론조사를 조사해서 여론조사가 주는 순기능을 살리고 여론의 추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그런 여론의 추세를 살리고 여론조사의 순기능을 살리고 또 여론조사가 가진 여론조사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리터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M을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사 자체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학계와 협업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사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언론사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론사에 대한 믿음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여서 저희는 학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런 고급 분석에 대해서는 권위자의 그런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아카데미아와 협업을 하고 있지만 MBC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 관련한 사이트들에서는 저희 사이트 주소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MBC가 하는데 믿어도 될까? 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믿어도 되십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정말 데이터로 가지고 추정한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믿어도 되시긴 하지만, 이제 언론사의 이름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한계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께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소개드릴 베이지안의 대가인 MCMC 팩이라고 R에서 쓰는 베이지안 패키지를 같이 함께 함께 만드는데 참여하신 서울대 박종희 교수님께 부탁해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아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은 리얼미터, 금요일은 갤럽이 매주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폴 MBC는 화요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모을 때요, 저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와 그리고 비등록되는 정기조사를 한 번에 모두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 조사는 정당을 조사하거나 후보자를 조사하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국정 관련한 얘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정치조사는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몇 개의 조사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언제 어떤 한국 리서치에서 언제 올리는구나, 어디에서 올리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 두 개의 소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저희 팀,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학계에 계신 박종희 교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방송에 매일 나갈 만큼 보도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MBC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판단이 저도 스스로 들어서 polmbc.co.kr이라는 사이트에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라는 걸 가장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으로 롱폼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유튜브 쪽 방송, 저희가 뉴스데스크 앞에 하는 프리데스크에 출연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이제 방송 쪽으로도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이제 박종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뢰도를 가지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심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재산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하이라이트,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제가 이제 직접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 이게 이미지 파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긁히지가 않아요. 머신 리더블 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운로드도 심지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는 기계적인 코드를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손으로 입력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매우 좀 이렇게 하는 게 것이 맞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 이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게, 제가 이거 한 조사회사의 것만 갖고 왔지만 모든 조사회사가 모두 다른 형태의 교차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계로 긁는다는 건 지금 저희가 매주 모으고 있는 조사 회사 수를 세보니까 한 5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몇 개의 코드를 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좀 릴럭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손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은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깁니다. 이건 제가 국정조사만 갖고 온 건데, 저희가 국정조사만 해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구글 시트를 기반으로 이제 박종희 교수님과 데이터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 정도 모았는지는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이트의 기준으로 잡은 거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2017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와 그리고 국정조사만 하고 있는 정기조사, 그래서 총 52개 업체더라고요. 52개 업체의 조사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수행평가는 1,301개, 정당 지지도는 1,177개, 대선주자 선호도는 463개 정도인데 이 대선주자 선호도는 저희가 다자대결만 센 거예요. 아직 양자대결로 오기 전에 있는 조사만 셌기 때문에 저기 한 1.5 정도를 곱하시면 저희가 이제 모으고 있는 축적한 이제 대선주자 선호도의 개수가 될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너무 어렵게 모아서 공개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각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라던가 뭐 조금 믿음직하지 못할 만한 여론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세와 성향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 폴 MBC의 결과를 내놓는데요. 이 추세와 성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종희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박종희 교수님을 잠깐 이제 좀 소개를 하자면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베이지안을 가장 잘하시는 네, 사회과학자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에서 MCM 스펙이라는 거는 베이지안 쪽으로 이제 통계를 돌리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써보신 패키지실 텐데 그걸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셨고요. 제가 박종희 교수님을 저희 MBC와 같이 일을 하십사 되게 부탁드리려고 여러 번 찾아갔고 그리고 지금 같이 일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인 그런 분입니다. 그럼 박종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법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좀 과한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박종희라고 합니다. 시간이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맛보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그런 뒷배경, 그 다음에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민감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이지안 다층 동적 선형 모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즉자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게 아니라 자료와 모형이 가진 불확실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한 그런 과학적인 답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학계와 언론계가 우리가 같이 바람직한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Make Polling Data Great Again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이 불신은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불리한 조사를 맡게 된 캠프 측이나 지지자 측에서도 주기적으로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항상 그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조사 관행 또는 불충분한 조사를 하는 조사기관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더스트리 전체로 볼 때는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확한 조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먼저 이런 분석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건 제가 한국에 2012년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맞붙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제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그 선거 전날 올린 그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캡처한 게 아니라 이거 캡처한 게 없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capture 해놓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만을 토대로 선거 결과를 예측했는데 0.517, 박근혜 후보가 0.517의 기대값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실제 결과는 양자 후보로 단축하면 0.518이었고요. 다자 모든 후보를 다 합치면 0.516이어서
이 결과가 쓸데없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이제 2019년 총선 당시에 한겨레 신문과 같이 분석을 한 건데 격전지만을 토대로 주요 격전지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자, 가로축에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측한 거고 네 가지 다른 형태의 가중치를 준 겁니다. 지난 선거, 최근 선거, 그다음에 인구 비율 여러 가지 형태의 가중치를 한번 둬봤고요. 세로축은 실제 선거 결과 득표율입니다. 자, 그래서 45도 라인에 가까이 붙을수록 정확하게 예측한 건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확하고요. 승패까지도 정확하게 맞추고 심지어 몇몇 선거구는 너무 정확하게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인구비율 가중치로 예측을 하면 53.67이 되고요. 실제 결과도 53.67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제해서 종합을 하면 굉장히 정확한 선거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왜냐? 여론조사가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해주시는 국민들과 선거 때 투표에 나와주시는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여서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에 훌륭한 노고도 있겠지만 매번 여론조사를 응해주시는 국민들의 성실한 응답과 성실한 투표도 사실은 기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는 메타조사의 관점으로 여론조사를 본다면 복잡한 방법론을 떠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진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데 메타조사라는 관점, 그러니까 개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 조사를 보는 그런 관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암묵적으로 다 베이지안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개별 조사값보다는 추세를 보라. 등락을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뢰조사보다는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를, 특별조사보다는 즉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는 조사보다는 정기조사를 더 신뢰하라. 당연히 데이터도 많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더 적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기관도 있겠지만 조사 모드, ARS냐 전화 면접이냐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개별 조사들을 여과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복잡한 방법론을 쓰지 않아도 굉장히 상당히 노이즈가 필터된 그런 조사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조사기관이 내리는 다양한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조사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체계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연구로 밝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사기관들이 하는 조사는 크게 자체조사와 의뢰조사가 있는데 자체조사가 한 60, 70%, 의뢰조사가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또 국면마다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의뢰조사의 경우 의뢰기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의뢰기관과 조사기관의 관계가 그냥 시장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계약관계처럼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의뢰기관이 특정 조사기관 다른 이유가 없이 그렇게 계속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측하시면 뭔가 그것이 바이어스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 A의 지지도에 대한 조사기관 I가 의뢰기관 J로부터 요청받아 T 시점에 K 방법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조사 결과는 이거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가 멈췄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조사값은 IJKT라는 다양한 그러한 변이로부터 오는 바이어스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치 현명한 여론조사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모형 안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I라는 조사기관 효과가 있겠지 않겠느냐, J라는 의뢰기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조사기관과 의뢰기관이 항상 같이 하지는 않으니까 이 둘이 만났을 때 뭔가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I가 채택하는 방법이
I1, I2, I3하고 비슷하게 ARS를 쓴다든지 전화 면접을 쓴다든지 웹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사 방법의 공통성에서 오는 그런 변이도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채택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메뉴 효과라는 게 있다. 뒤에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된 건 저희가 MBC에게 제가 이제 그 가져다 드리는 여론의 추세, 이러한 노이즈들을 필터링하고 남은 진짜 국민들이 선거에 나와서 투표를 할 때 보여주는 방식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 흐름이 그때그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의 제일 마지막 줄에 써여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분포로부터 오는 랜덤 노이즈다라고 보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기관 효과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뉴 효과라는 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떤 후보가 들어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의 조사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의뢰기관 효과는 어떤 조사가 그 조사기관이 누구에게서 의뢰받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노이즈들을 필터링한 여론의 추세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순 긍정 국정 지지율입니다. 즉 긍정 지지율 빼기 부정 지지율이 되어서 0 밑으로 간 것은 부정 지지율이 더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net approval rate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시다시피 여론은 이렇게 무섭게 민심을 반영해서 이러한 표로 나타나게 되고, 현재는 아직 그 네거티브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추세를 보시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밑에서부터 10%로부터 우리가 다자에서 보통 30%에 근접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선두권이고 당선에 유력해지는 후보군으로 올라온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한 1년여에 걸쳐서 10%대에서 30%에 근접하는 후보로 올라왔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흔히 이낙연 후보가 2021년 1월에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지지도가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2020년 중반부부터 지지도의 폭락이 진행되고 있었고, 2021년 1월에 아주 급격한 그 변화가 여기서 확인되고 있죠.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대권 후보군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높은 득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소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일련의 노이즈들을 제거한 저희가 생각하는 민심의 반영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최근까지 비교적 굉장히 낮은 지지도를 보이다가 이 정도의 급격한 상승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지지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ARS와 전화 인터뷰 조사로 나누어서 본다면 어떻게 그래프 추세가 다르게 보일까?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자, 파란색이 전화 인터뷰고 빨강색이 ARS입니다.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죠. 2, 3% 정도의 차이가 나서 전화 인터뷰가 ARS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 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즉 조사 모두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화 인터뷰 조사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시점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ARS 조사가 전화 인터뷰 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자,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뭐 의뢰기관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답변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ARS가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지만 윤석열 후보만큼 크지는 않고 최근에 급상승하는 패턴을 보면 두 조사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최근에서야 약간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급상승을 ARS는 과대평가, 전화 인터뷰는 과소평가, 찬값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조사기관이 왜 그런지 해명해주면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겠다. 자, 그래서 ARS 조사의 조사 방법 효과를 평균을 내보면, 자, 모름이라는 조사가 ARS 조사는 BARS 조사보다 항상 과소 대표된다. 즉, 국민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즉, 부동층이 과소 추정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과대 추정된다. 찬값이 없다는 가정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이낙연 후보도 약간 과대 추정된다. 자, 그럼 전화 인터뷰를 보시면 부동층이 과대 추정되고 이낙연 후보가 약간 과대 추정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별한 편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전화 인터뷰보다 ARS가 후보 간 득표율 조사의 편향이 굉장히 크고 그게 유독 특정 후보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그 후보의 캠프가 대답할 게 아니라 조사기관이 대답을 해야 될 문제다. 왜냐? 제가 이거는 대통령 지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그러면 그런 패턴이 나타나느냐? 대통령 지지도도 전화 면접이 ARS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경향이 과거에는 좀 강했지만 초기에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럼 왜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향이 후보 지지도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조사기관이 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와 클라이언트 이펙트를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기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유의해서 볼 것은 자, 이게 그러면 제일 정확한 조사기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조사기관이 실제 선거 결과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이 조사기관이 일치할 수도 있죠. 실제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극단적이라고 비난받던 조사기관이 선거 결과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찬값은 없다는 가정하에 다만 이 조사기관과 이 조사기관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발표가 다른 기관과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가로축을 보셔야 되는데 가로축이 훨씬 큽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조사기관이나 의뢰기관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대선 후보군의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정치 신인으로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특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메뉴 이펙트를 보시면 이거는 메뉴 이펙트로 빨강색은 그 후보가 빠졌을 때 보너스를 받는 거고 파란색은 그 후보가 빠질 때 본인도 빠지는 겁니다. 자, 자세한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으로 이야기하고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양자조사, 즉 이제 이재명 후보만 포함시키고 윤석열 또는 홍준표 후보만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포함하는 이렇게 실제 대선 후보군의 형태로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을 비교하는 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조사기관의 이 값이 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축의 레인지를 한번 보시다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 특정 조사기관 이런 제가 이제 잘 눈이 안 띄지만 이런 조사기관의 값들이 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튀는 조사기관들의 값들을 자세히 보면 의뢰기관이나 조사기관이 대형이나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기관보다 또는 의뢰기관이 공신력 있는 공중파라든지 지상파라든지 보다는 굉장히 소규모 언론사라든지 인터넷 매체의 의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게 꼭 어떤 편향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일단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에서도 이런 조사기관들의 값들이 굉장히 튄다.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튀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MBC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모아주신 그런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료와 그리고 약간의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여론조사의 공공성을 감시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가 올바른 국민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제 교수님과 제가 아카데미아와 저널리즘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협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PPT도 좀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교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저희랑 같이 이제 언론사랑 이걸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저널리즘하고 협업을 하기가 조금 이런 부분이 곤란하구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근본적으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가 자료와 분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다 아실 거예요.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고, 아카데미에 있는 저희 학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걸로 핑계를 대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속도가 느리고, 속도를 빨리, 그러니까 평소보다 속도를 높였을 때는 코딩 에러라든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아무리 이제 코드를 자동화하고 분석을 거의 90% 이상을 자동화한다 하더라도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튀는 값, 그다음에 코딩 에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저널리즘에 계신 분들보다 덜 훈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행착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협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즉 신속성을 주무기로 하는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정확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기가 쉽고, 또 그런 부분을 아카데미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종의 어떤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그런 협업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 장 넘겨주시면, 사실 저널리즘 입장에서도 아카데미와 협업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가장 같은 점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학교의 시간과 언론의 시간에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언론의 속도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포털이 나타나면서 이제 빨리빨리 올려야 돼서 나타나는 속보 경쟁 문제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계가 언론사에게 뭔가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전장치도 주고,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론사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더 로버스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점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다고 느꼈고,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걸 협업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이제 양쪽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 시간을 중간에서 만나는 것, 중간계에서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양쪽에 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거에서 나가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사실 찻잔 속의 폭풍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대남 그래프가 사실 굉장히 이슈였어요. 이게 도대체 이 분석이 맞느냐, 도대체 이 분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저렇게 20대 청년 남성이 자기가 조금 더 최상층에 속하면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이기적으로 구는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요 그래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학계와 언론사 간에 이제 미디어 간의 소통이 안 됐던, 혹은 그래서 나타났던 이제 그래프였다고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그래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드릴 얘기는, 저는 이게 일종의 아웃소싱의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특정 회사에서 법무 관련된 업무를 독립된 법무법인에 요청을 할 때 회사의 법무팀이 그 업무를 책임지겠죠. 회계를 아웃소싱할 때는 회계팀이 책임을 지는데,
이런 경우에 언론사의 데이터 분석 팀이 이런 아웃소싱을 책임지고 외부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받아서 해석하고 이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 분석, 사내 데이터 분석 팀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소통의 단절이 없을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 저는 그게 약간 또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웃소싱에 참사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분석을 담당했던 하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게 되었고 원청은 그냥 이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띠게 되어서 이것도 역시 용역상의 그런 어떤 불공정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그래프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 설문 자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20대 남을 악마화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결국 문제가 되었던 건 이게 실제 자료냐 아니면 분석 결과냐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제 자료가 아니라 분석 결과, 즉 예측,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였고 두 번째로는 이 1부터 10까지 구간 중에 9와 10의 구간에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였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그 분석가들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아주 나이브한 그 통계 패키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였고 다시 그려진 그래프에서 90이 없어진 거였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가장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신뢰 구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뢰 구간만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어도 이것이 실제 자료가 아니라 분석 결과였다는 것이고 신뢰 구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분석가들이 이 자료와 모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빠뜨린다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디폴트는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빠뜨려도 괜찮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저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신뢰 구간은 항상 그래프 안에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poll-mbc.co.kr은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도 한번 하고요. 저도 저 보도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거를 해석을 학부만 졸업하고 이제 기자 생활을 한 기자가 저 그래프를 100%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내보낼 때 주의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학계 분들께서 아카데미아 분들께서 조금 더 담당 기자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내막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학계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특히 방송에서 내보낼 때 사실 회기 분석도 내보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폴 MBC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약간 내보낸 것 중에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매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언론사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끝까지 조금 설득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보낼 때 마지막에 프루프리딩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이런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조금 이 부분은 죽어도 신뢰 구간을 내보내는 게 좋다.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는 신뢰 구간이 얼마여서 결국엔 이거는 누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서 이제 얘네들은 비슷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도 너무나 알고 있어서 이 접점을 찾는 거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계랑 언론사가 같이 계속 협업을 한다면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예.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 매체나 보도 매체만 학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계 역시 언론 매체와 보도 매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보도에 사용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 신뢰성이 높은 분석 방법, 분석 결과를 개발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언론, 그리고 또 학계는 또 자료를 자료에 굶주려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언론은 당연히 양질의 그런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둘의 협업이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할 거라고도 믿습니다. 저희 저널리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게 요새 가장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스트레이트 말고 새로운 보도를 할 때 사실 한계가 있죠. 방법론에도 한계가 있고 또 생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학계뿐만이 아니라 뭐 미디어, 그 시민단체 이런 등등의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하는 게 당연히 언론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조금 더 이게 나를 도와주는 하청이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청이야 혹은 스태프야 이런 조금 인식이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뭐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조금 더 뭐 학계가 좀 더 주도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만들면 더 좋은 보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네. 저희 이제 대담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같이 함형건 선배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카데미와 저널리즘이 만났을 때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는 제목으로 MBC 장슬기 기자 그리고 박종희 서울대 교수 두 분의 이제 이 발표와 대담 계속 들으셨고요. 저희 파트 1에는 이제 오늘 그 발표가 또 하나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이제 선거 보도 사례에 대한 건데요. 뉴스타파가 그동안 어떻게 선거 보도를 해왔는지, 특히 이제 투표 구별, 투표 성향 분석이라는 그런 주제로 뉴스타파의 연다혜 기자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듣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제 연다혜 기자님의 이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요. 2016년 뉴스타파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합류를 했고요. 국회 개혁, 세금 도둑 추적 프로젝트, 그리고 영화 그날의 바다 검증 보도,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비밀 국제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국회 작동법 3부작, 훈장과 권력 등 데이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다양한 탐사 보도를 주로 해왔습니다. 보도 이외에도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온라인 교육을 기획했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다혜 기자님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뉴스타파 연다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뉴스타파의 선거보도 사례 중 하나인 투표구별, 투표 성향 분석 기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달력을 받으면 당장 무엇부터 하시나요? 저는 항상 내년 선거일은 또 언제지를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일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총선이 있구나, 지선이 있구나 이런 걸 살펴보기도 하고요. 뭐 선거팀이 조직되는 경우에는 당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선거팀이 아니더라도 큰 선거의 경우에는 결국 선거 보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6년 차인데요. 그동안 대선, 총선, 지선 등을 겪으면서 항상 매년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매년 선거 아이템을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가 안 그렇겠냐만 데이터 기자에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선거 기사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대부분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기사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뭐 좀 시간이 지나서는 후보자의 재산, 나이, 선수, 뭐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검증하는 기사들이 떠오르실 것 같고, 선거 당일에는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표 방송이 있습니다. 뭐 숫자 기사가 아니더라도 정책 토론회 발언이나 SNS 발언, 지역 유세, 뭐 발표하는 공약 등을 분석해서 텍스트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선거는 사실 데이터가 차고 넘치는 환경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리고 저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는 항상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선거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뭐 선거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면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주목이 다 선거에 쏠리기 때문에 사실 기획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이 항상 들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고민으로 살펴보다가 저희의 여건을 확인하게 됐어요. 뭐 역대 선거 기록이나 후보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언론사랑 비교해서는 뭐 마크맨도 없고 현장 커버도 하고 있지 않고 출구조사 데이터를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발제를 하게 된 기사입니다. 저희는 20대 총선 결과 데이터를 투표소별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 투표소 정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다음 날 새벽에 개표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것 또한 투표소별로 다시 정리를 해서 표심 변화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남구 갑 압구정동 제1투표구의 투표소는 압구정 고등학교인데요. 이곳의 유권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367차 거주민입니다. 이 투표구는 단일 투표구 중에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93.7%를 기록한 투표구이기도 한데요. 해당 투표구에서 오세훈 후보는 1,700표를 얻은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100표를 얻어서 득표가 17배나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10배 이상 표를 가져간 지역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곡 2동, 신사동, 압구정동, 서빙고동, 대치 2동 등 8곳 정도 됩니다. 이들 투표구의 특징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신동아 아파트, 미도펜션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고가 아파트들이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자가 투표하는 투표구는 저렇게 압구정 제1투, 2투, 3투, 5투, 6투인데요.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88.3에서 93.6%를 기록한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5.5에서 9.5%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곳의 차이에 비해서 전체 서울 지역의 두 후보의 득표율 차는 실제 18.32%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10배 이상 득표한 투표구 앞서 살펴본 8곳은 두 후보의 득표율 차가 무려 8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시 투표구는 전체 2,250개쯤 되는데요.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49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무소속 후보가 한 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야권으로 표시하자면 야권은 789곳에서 승리를 했고요. 당시 민주당에서 승리할 때는 평균 10%포인트 차이, 야권은 16%포인트 차이였는데 반면 올해는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더불어민주당이 15곳을 가져갔고 15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평균 득표율 차는 25%포인트로 벌어졌고요. 전체적으로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방향으로 25%포인트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표심 변화가 큰 곳은 성북구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민주당이 12.4%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올해는 19.2%포인트 차이로 져서요. 득표율 차이가 31.6%포인트만큼 변했습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표심 변화가 컸던 투표구가 기름 제1동 제3투표구인데요. 성북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촌입니다. 네, 기름 뉴타운 레미안, 기름 뉴타운 이편한 세상 등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의 득표율 차 변화량은 무려 4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성북구만은 아니고요. 가장 변화가 적은 자치구가 금천구, 중구, 도봉구인데 이곳들도 20%포인트 내외를 기록하고요. 민주당 방향으로 표심이 이동한 투표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투표구 2,220개 곳이 10%포인트 이상이 벌어졌고요. 나머지 20개도 국민의힘 방향으로 10%포인트 내외의 표심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19일에 국토부에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파트 가격의 현실화율을 반영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을수록 당연히 공시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당연히 강남 3개구, 양천, 성동, 용산, 영등포 이런 곳들이 되겠죠.
공동주택 공시가의 상승이 세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당 투표구들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투표 현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죠. 자치구별로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과 국민의힘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상관계수가 0.9 정도 나왔고요. 순위 상관을 계산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높은 지역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다. 이거는 뭐 뚜렷한 사실로 보이는데 이러한 통계적 사실이 현실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전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경우도 있을 거고 집값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실제로 오르고 세금이 상승이 부담이 된 유권자도 있을 거고 또 전월세 동반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확정하기 위해선 아파트 인구, 주택 인구, 자가 인구, 뭐 전월세 인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값 비싼 동네가 국민의힘 찍어준다, 뭐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화났다 이런 식의 기사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1,000명 내외가 사는 투표구 단위로 살펴봤을 때 모든 자치구, 모든 읍면동, 모든 투표구에서 여당 심판 표심이 나타났다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가 쓰는 그리고 데이터팀이 하는 보도는 보통 준비기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보통 최소 2달, 제가 했던 보도들을 기준으로 하면 3달에서 4달 정도 단일 아이템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는 사실 하루 만에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뉴스타파는 기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데이터를 쌓아두는 일인데요.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기사를 쓸지 안 쓸지 또는 뭐 이게 우리한테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같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네, 저희는 아카이브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수집하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뭐 코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여서 오늘 같은 기사를 쓰게 되는 건데요. 일례로 이게 제가 작년 총선이 끝나고 썼던 기사인데 이 당시에는 투표소 정보가 되는 통반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실제로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서 저희가 기사를 썼었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사를 출판한 다음에 이런 통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구나를 확인해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서울 시내 자치구에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악구에서 정보 부존재를 통지를 했어요. 뭐 사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저희 관악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답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1년 뒤에 담당자 교체되고 다시 청구해서 다시 받게 됐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또 그 데이터가 없어서 비슷하게 또 부족한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시내 통반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요. 이 자료를 저희가 정제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발제를 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뭐 투표구별로 정리된 선거 결과 등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당일에 기사를 썼지만 앞서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설을 그날 세웠고 저희 팀원인 최윤원 기자, 김강민 기자와 그날 각자 오후에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모아서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팀 프로젝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네, 기사가 나가고 나서는 또 이례적으로 피드백이 많았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뭐 허경영의 지지자는 어디 흩어져 있을까요? 20대 여성 기타표는 누가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요?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가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의
투표한 비율이 이들이 행사한 전체 비율에서 15.1%를 차지했었어요. 뭐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에게만 나타난 현상이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뭐 저도 그 당시에 20대 남성, 20대 여성이 각각 다른 투표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앞선 기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더니 뭐 허경영 후보는 고루고루 뿌려져 있고 저 20대 여성 15.1% 득표는 관악과 마포에 쏠려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실제로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뭐 기사를 쓰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서울 시내 2257개 투표구를 다음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가볍게 살펴봤는데 성평등 후보라고 표현하는 5명의 후보에게 투표한 해당 계층 유권자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여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1.91% 득표를 기록한 합산 1.91%를 기록한 5인이 3배가 넘는 6%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투표구들이 있었습니다. 총 12곳인데요. 이 중 11곳이 주변에 대학이 위치한 투표구입니다. 뭐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등이 있습니다. 뭐 후보 5명을 기사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도 했어요. 김진아 여성해당 후보는 뚜렷하게 여대 근처에서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네,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다른 득표 양상인데요. 1% 이상 득표한 투표구가 저렇게 4곳인데 저곳은 대학 근처는 아니고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동별 통계에 따르면 거주자 중 2030 세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보자면 성평등 후보 5명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2030 거주자가 많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네, 득표율 합산 상위 5개 투표구에서 대학이 아닌 곳이 단 한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성산 이동 제3투인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을 나타내거든요. 저곳은 전체에서 33.5%가 2030이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일지 사실 파악이 어려웠으면 저런 야마의 기사를 쓰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반 정보를 확인했을 때 저곳이 뭐 상암 운암 퍼스트빌스타, 상암 스위트포레 등 보시다시피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저곳을 어떻게 파악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네, 제가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저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저곳의 거주자가 대부분 2030 여성이고 어떤 분위기의 동네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서 아 이건 고민 없이 발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가 쓴 기사를 뭐 쭉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소개한 기사가 대단한 분석 방법이나 인터랙티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종종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실제로 뭐 저희가 한 달에 하나 이상 기사를 쓰는 일은 어려우니까요.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처럼 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쌓아놓으면 순간적인 번뜩임, 순간적인 아이디어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분석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희같이 마크맨이 없어도 현장 카메라가 없어도 데이터 저널리즘 영역에서 선거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파 연다혜 기자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현장 선거보도 사례, 투표구별 투표 성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듣는 동안에 이 유튜브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계속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좀 심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질문하시기도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금 그 원래는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계속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계속 좀 그 대담을 좀 자유롭게 나눠보죠. 그리고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궁금한 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또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널리즘 입장에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포털들의 편향된 여론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과 노력들이 필요한지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 박정희 교수님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을 이제 베이지안 통계 기법이라는 게 고급 통계 기법으로 이렇게 좀 수행하셨습니다만 조사 기관별로 또 이게 바이어스가 있는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워낙 조사 기관별로도 결과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 질문 주셨듯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포털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좀 이렇게 바이어스 편향이 있게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면 어떤 그 방안이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저희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아무거나 다 비판을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가 튄다고 해서 그걸 과연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538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매깁니다. A, B, C, D.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F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메타 조사에 포함해도 안 시켜버리고 그렇게 꽈락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A, B, C, D를 가지고 매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집계해서 발표할 때마다 그 점수를 옆에 게시를 합니다. 그런 형태를 쓰게 돼서 저는 두 가지가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부동층 조사를 정확하게 발표해라. 모든 조사기관이 윤석열 몇 프로, 이재명 몇 프로로 발표한과 동시에 부동층이 몇 프로인지를 마치 윤석열, 이재명, 우리가 홍준표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부동층이 지금 현재 몇 프로인지를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부동층을 과소 표집함으로써 일반적인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처럼 하려는 유인이 조금 줄어들 거다. 왜냐? 우리가 어떤 당에서 후보가 확정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생길 때 부동층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층의 변화를 만약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격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동층 조사를 철저하게 발표해라. 두 번째, 모든 조사기관은 현재 하고 있는 조사는 판세조사입니다. 즉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런데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까지 포함한 마지막까지 모든 조사를 자기네들 조사를 종합하면 예측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측조사를 모두 그 출구조사와 함께 게시하라. 이걸 저는 약간은 의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은 모든 그 핑계로부터 벗어나서 선거 결과를 우리 조사기관이 가장 잘 조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거 날 예측조사를 발표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수의 기관만이 언론사나 의료기관의 그 협약 없이 무관하게 계속 발표를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관행이 모든 조사기관으로 확대돼야 된다.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소수, 중소 여론조사 기관들은 더더욱 그런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대형 기관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동층 조사를 정확하게 발표하라. 그다음에 예측 조사를 선거 날 출구조사 발표하는 시점에 인터넷에 다 게시해서 국민들이 어떤 조사기관이 가장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한 어떤 투명성으로 이제 한 단어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동층 같은 경우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베이지안 모델로 이제 메타 분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저 장슬기 기자가 발표 도중에 이제 말씀하신 그 이대담 관련 그 그래프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사례였던 것 같은데 이게 무려 이제 베이지안 모델을 쓰고 계시단 말씀이죠. 굉장히 고급 통계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 독자분께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학계와 언론이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그 많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발표 사례를 들은 걸로 비춰보면은 일단 그 모델을 분석하고 그 세부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은 박 교수님
쪽에서 이제 거의 전담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그걸 이제 총괄하는 쪽은 이제 이 MBC 쪽에서 장슬 기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역시 그 이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모집단의 변화를 저희가 추정해서 이제 추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참 불가능에 가까운 거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뭐 신만이 아는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 그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는 뭐 관행 자체도 뭐 이렇게 아직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편향이 있는 그런 그 조사 기관도 분명히 좀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전체를 포괄해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상쇄돼서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정확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믿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모델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블랙박스적인 좀 느낌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의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은 소수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형의 어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용하시는 어떤 그 지금 R을 사용하고 계시죠. R의 이제 코드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그 보도를 할 때 이제 그 코드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더 세부적인 공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분석들을 한 것 중에 이제 세월호에 관련된 언론 이 보도를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이미 제가 코드를 다 그 데이터버스라고 저희 사회과학 쪽에서 논문이 출판되면 그 논문과 관련된 그 코드를 다 공개하는 그런 그 GitHub 같은 곳이 데이터버스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들어있고, 이런 영역 조사의 경우에는 코드 공개의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 아직은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에 관련된 코드를 다 공개를 하는 것이고, 코드 공개는 결국은 자료 공개 문제와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데 뭐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GitHub에 바로 공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제가 2012년에 조사 연구에 썼던 그 논문에서 코드에 대한 설명과 또 MBC에도 그 관련 코드에 대한 설명을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분석인데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형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앤드류 겔만이 이코노미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미국 대선을 예측할 때 썼던 모형, 그 다음에 이 네이스 실버가 538에서 사용하는 모형, 이 모든 모형들, 그리고 사이먼 잭만이 호주 선거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모형, 이 모든 모형이 다 똑같은 베이지안 위계 동적 선형 모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한국 실정에 맞게 약간 뭐랄까요, 영점 조정을 더 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조금 더 한 것이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거 예측 모형을 그런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한 김에 지금 몇 가지 조금 더 질문 드리죠.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MBC 보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장슬기 기자에게 올라온 질문입니다. MBC 내에서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보도하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의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폴 MBC와 그 개별적으로 나가는 조사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하는 조사와 저희 기획취재팀에서 하는 폴 MBC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정치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저희가 폴 MBC를 이제 검증의 방법으로 이제 백종희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러니까 박종희 교수님이 여론조사 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뭐 이런 편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편향이라던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걷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언론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사들이 이제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좀 주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첫 번째로 그래프를 좀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뭐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보도를 하면 윤 몇 퍼센트, 이 몇 퍼센트, 홍 몇 퍼센트, 이 몇 퍼센트 해서 이제 주요 후보 2명만 보통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한 정보예요. 없음이 두 후보 간의 차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없음이 몇 퍼센트고 그 기타 후보가 몇 퍼센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값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프에도 표현이 되지 않고 기자가 오디오로도 읽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길게 쓰는 신문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정보값에 대한 취사 선택은 사실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프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더욱 더 큰, 보통 양자 대결을 하면 굉장히 그래프를 왜곡해서 그리는데 100% 바를 하나 그려놓고 실제로는 40대 40인데 이걸 100%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저 두 후보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래픽이어서 그런 그래픽 부분 조금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 담당자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정치부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여론조사를 전공하시거나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교차표만 딱 받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설계할 때나 아니면은 설문을 받아볼 때 여론조사 회사에 거의 그냥 외주를 주듯이 다 맡기고, 그 결과 교차표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서울에서 몇 퍼센트, 뭐 10대가 20대가 몇 퍼센트 요런 정도만 받아보는데, 사실 그 뒤에 로우 데이터라는 더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언론사에서는 받지 않고, 제가 실제로 다른 저희랑 같이 하는 회사에 요청을 드렸을 때, 로우 데이터를 좀 주시라 요청을 드렸을 때, 네? 뭘 달라고요? 라고 되게 놀라실 정도로 이제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협업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이런 분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스무스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정치부든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서에서 모셔오든 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원래 여러 군데 신문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선일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언론사들의 사정이 좋진 않지만 여론조사가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내부 전문가나 내부 교육을 조금 더 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뭐 전문가들을 좀 키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표 금지 기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주일이면 사실 저희가 캠페인 기간이 2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 2주 동안 중에 한 주를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여론조사에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틀렸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가 조사하는 모집단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튄다는 ARS 조사가 오히려 투표 당일에 가서는 맞을 수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통념상 여론조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기존에 뭐 선거일이 아닌 날들에서 여론조사를 평가할 때는 모집단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조금 트리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LS가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앵그리한 사람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앵그리한 사람들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투표를 꼭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잡힌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ALS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저는 해요. ALS를 막 비판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꼭 하긴 하는데,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저는 편향이라는 말을 조금 안 썼으면 좋겠고, 레시피가 다르면 매운맛이 다 다르듯이 뭐 고추장을 넣는지 고춧가루를 넣는지 아니면 뭐 정말 멕시코에서 갖고 온 고추를 넣는지에 따라서 매운맛이 달라지듯이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그런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같이 이제 판단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언론사가 할 일은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지 않는 것 플러스 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리터러시에 대한 보도를 계속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번 선거에는 많이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타이로. 왜냐하면 이번에 경선 룰이 네, 여론조사가 되면서 충족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충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여론조사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언론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좀 편향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말로 쓰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통계적인 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시청자분이나 이 유권자분이 또 이해하실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담을 하는 그 도중에 이제 질문이 몇 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뉴스타파 연다혜 기자에게 이제 하나 질문 드리죠. 뉴스타파는 사실 이제 탐사보도 기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그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심층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선거 분석 보도의 경우에는 뉴스타파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매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 기획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선거 보도에 있어서도 탐사 기획 보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가 단일 준비해서 나간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선거 보도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할 수 없고 후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적이고요. 그게 실제로 제한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선 장점으로 발현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기획으로 많이 메꾸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전체를 텍스트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지선에서는 지방의원 3,600명의 겸직 신고 사항을 아마 언론사 최초로 분석해서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도 또 그런 식으로 기획 보도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언론사에서 하지 않을 것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잘 분석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남은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분석을 하실 때 이제 조사기관별로 여러 가지 그 조사기관에 이제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K로 표현하셨나요, 아까?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그 모형에서는 그것을 입력할 때 이를테면은 그 조사기관의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응답 처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의 뭐 성실도 이런 것도 뭐 차이가 나겠죠. 그런 세부적인 것이 좀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중치를 두시는 건지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가중치는 전혀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는 그냥 겁니까? 조사기관의 이름과 조사기관이 발표한 그 여심위에 등록한 조사 방법을 ARS니 조사기관이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ARS고 유선무선 비중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그대로 이제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조사 방법으로 저희가 자체 코딩을 하는 거여서 자체로 가중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측을 할 때는 그 실제 조사기관이 조사한 교차표를 만약에 준다면 연령별 비중과 투표에 나타난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때 마지막에 가중치를 줘서 예측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 MBC 조사에서는 그냥 그 가중치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지난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선거 보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꽂히기도 하고 사실 선거 자체는 민주주의에 이제 꽂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 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나은 보도를 지향하면서 좀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박정희 교수님, 그리고 장슬기 기자님, 그리고 연다혜 기자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왔었던 그런 그 데이터 기반 보도, 이 여론조사를 포함한 선거 보도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다 함께 좀 같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파트 1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의응답에도 이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는 이제 다시 파트 2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